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6주차 사회복지 개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잠시 복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9장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자, 우리 사회복지 정책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자유, 어, 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지국가 얘기 참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쵸? 그런 복지국가들이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복지국가라는 단어를 최초 사용하였고, 어디서 사용하였고, 또 그거를 처음 시작한 나라는 어디였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다 배웠었죠. 처음 이 복지국가라는 단어 사용은 독일에서 사용은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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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웨덴 노르딕 시스템의 복지국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부정적인 의미의 복지국가로서 쓰여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복지 국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20세기였죠. 1900년대잖아요. 그지? 1900년대. 거의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 처음 쓰여지기, 뭐 정확하게는 뭐 한 90년, 한 80년 전에 처음 쓰여지기 시작한 용어라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복지국가의 개념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우리 대표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계급이라든지 신분 격차들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자유부여도 복지국가에 우리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난으로 공포.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굶어 죽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옛날에는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복지국가가 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최저소득 보장, 뭐 그다음에 우리가 실업이라든지 다쳤을 때 산재라든지 이런 위험으로부터 좀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국가에서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다 되어 있어야지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우리 그 과제로 이제 제가 낸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그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가지는 특징들이죠. 대부분 이러한 빈곤의 소멸, 뭐 가장 이상적인 건 빈곤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지만 그게 하니까 그걸 목표로 하고 이러한 빈곤이 현저하게 이제 감소하게 되게끔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재분배, 재분배.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자들에게 이제 뭐 그런 누진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제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세금을 나중에 국가에서 걷어들인 다음에 그게 이제 빈곤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완전 고용. 가장 이상적인 거는 실업자가 없는 상태를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뭐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낮은 실업률을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잘 해결이 잘 안 되죠. 낮은 실업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해요. 일자리.
일자리 사업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이 실업률 낮추는 게 모든 복지 국가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에 충실, 뭐 사회보험이라든지 뭐 공공구조 뭐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종합해서 어, 이런 거 믹싱이 돼서 이 혼합경제 체제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지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리고 우리가 복지국가에 대한 유형을 좀 나눴었죠. 처음 복지국가라는 단어를 쓴 나라는 독일이지만 복지국가를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시작을 한 나라는 어디라 그랬어요? 영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은 사회보장국가, 복지국가에서도 사회보장국가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복지국가, 이런 웰페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 이 복지국가는 이 스웨덴이 이제 대표적이다.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같이 이런 사회 민주주의 성격을 지닌 나라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적국 국가 미국 엄밀히 말하면 이런 적국 국가는 복지 국가로 분류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하지만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아주 최저 최저 수준의 삶만 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웨덴처럼 이제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하는 것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복지국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다 통제를 해서 국가에서 뭐 소득 재분배 뭐 엄청 밀어붙이죠. 그래서 뭐 세금도 뭐 소득의 뭐 40%, 50%, 60%까지도 이제 매기기도 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적국 국가인 이 미국 국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경제성,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복지보다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복지는 조금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죠. 다만 이제 국가로서 미국에도 어, 사회 보장법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 사회 보장법을 처음 만든 나라는 미국이에요.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데 처음 만든 나라는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더 잘하고 있죠. 미국은 이 법은 처음 제일 빨리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보다 좀 뒤처지고 있다. 어쨌든 이 사회보장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시장경제 체제에서 거기서 이제 도태되고 실업자 되고 막 도저히 뭐 이렇게 구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어, 뭐 먹을 걸 주고 집을 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대제된 사람들 시혜적이다. 그러한 특징을 지닌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계 경제 대국 뭐 미국이라고 해서 뭐 무슨 뭐 복지 천국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어, 그 우리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복지 국가는 이런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이제 복지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뭐예요? 신자유주의. 1980년대. 1980년대에 이제 표방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과 영국이 이 신자유주의라는 이제 노선을 이제 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자유주의인데
이제 조금 기존의 이제 뭐 프랑스 혁명의 그러한 자유혁명 이런 거랑은 좀 개념이 좀 틀리죠. 어, 그때는 계급을 타파하고 왕을 없애버리고 하던 시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신자를 붙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은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 작은 정부. 이전에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옛날에 소련과 그 다음에 미국 간의 냉전 체제, 뭐 그럴 때 다 보면 다 대부분 나라들이 다 큰 정부죠. 이 큰 정부와 이 작은 정부의 차이가 뭐예요? 큰 정부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판을 다 쥐고 국가에서 다 쉽게 얘기해서 뭐 물가도 다 정해요. 물가도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유값을 뭐 1리터짜리를 1,000원에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완전히 큰 정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작은 정부로 갈수록 뭐예요? 그런 물가나 이런 거 전혀 통제하지 않죠. 그냥 시장 경제에 이제 냅두는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국가에서 웬만한 것은 손대지 않고 시장 경제에 물 흐르듯이 니들이 알아서 잘 해봐라. 대신 큰 틀에서 기본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타게 된 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이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이 그 신자유주의 노선을 타게 됐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이러한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대폭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돼. 축소가 돼가지고 어쩌 보면 복지국가가 아니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효율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 이념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겁니다.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이 복지 정책을 이제 계속 줄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국가에서 하는 거는 뭐 계속 줄이고 기본적인 것만 해주겠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은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게으른 자를 만든다라는 거죠. 게으른 자. 다시 말해서 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를 주고 먹을 걸 주고 막 이러니까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국가에서 결국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자꾸 이런 게으른 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 어, 이게 결국엔 경제가 이제 침체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도덕성 저하, 놀면서도 돈 받아먹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복지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자. 그래서 어, 사지 멀쩡한 사람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왜냐면 국가에서 이제 돈을 안 줘. 그러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단순 노동이라도 이제 해서 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국가에서 뭔가 어, 이렇게 생계비를 안 줘도 되니까 재정 적자가 이제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제 게으른 자가 줄어들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생산이 강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일자리가 또 많이 늘어나게 하려면 돈 많은 사람들 또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규제를 이제 많이 풀어줘야 된다. 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뭐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뭐 이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 학자 측에서 보면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 규제를 조금 줄여줘야지 대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해요. 대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더 커지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사람들도 더 많이 고용을 하겠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노리고 이제 하는 것이죠. 뭐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기업의 자유에 맡기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러한 신자유주의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행정 조직에도 이제 예외가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 조직은 국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한때 이거를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반발에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못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철밥통인데 신자유주의 표방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철밥통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고 정년까지 막 쭉 그냥 뭐 한 번 들어가면 안 잘리고 그냥 정년까지 이빠이 채우고 끝낼 수가 없어요, 미국은. 실적이 안 좋으면 똑같아요. 민간 기업처럼 잘립니다. 다만 이제 민간 기업보다는 이제 좀 더 안정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제 고용을 한 거니까요. 자, 어쨌든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제 정책의 이제 이념을 살펴봤었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이제 노선을 이제 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뭐예요? 복지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클라이언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돈이 있는 사람들만 그러한 의료 서비스도 충분하게 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저렴한 돈만 내고 이렇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 지불 가능자만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전화 이제 뭐 전화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실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응급실 갔다고 해서 뭐 돈이 수백만 원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응급실로 내가 잠깐 실려 갔다가 와서 가서 하루를 거기서 머문다. 뭐 하루를 잔다. 1박을 하게 되면 돈이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 깨집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비용 가능자 어째 보면은 어, 뭐 속된 말로 부자들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갈 수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이런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를 표방을 하다 보면 이게 국가의 책임을 계속 약화시킨다. 어째 보면은 책임 회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에서 뭐 오로지 그냥 경제 성장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서비스 질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뭐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용이 이제 불안정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고용이 조금 안정적이고, 급여가 조금 안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어떠한 이 사람들이 일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질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도 만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리옹호의 문제. 제가 아까 다 했던 얘기죠. 음, 뭐 여기서 비용 지불 가능자만이라고 하는데 뭐 부자들만 얘기하는 거죠. 부자들만 그들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빈곤은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은 결국 이 빈곤은
국가에서 책임을 굳이 져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의 문제로 온다는 거죠. 개인의 문제. 예.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다 해결을 해줄 수 없다. 니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우리도 뭐 해줄 수 있다.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사람만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미국에 보면 이 홈리스, 이 노숙자죠, 노숙자, 노숙자. 뭐 우리나라도 뭐 노숙자가 있죠. 그래서 뭐 서울역이나 이런 그런 대합실에 가보면 계십니다. 계시는데 어, 참 보면은 뭐 그들도 이제 참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 노숙자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결국에 이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자,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신자유주의 노선을 타고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결코 옳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러한 정책 결과들이 다 뭐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역행을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지국가와 이 신자유주의는요, 완전히 신자유주의, 양립을 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자유주의인데 복지국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작은 정부면서 어, 복지 예산을 계속 줄이니까 근데 어떻게 복지국가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러한 복지국가를 표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사회보장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가까이 있는 우리 일본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 몇몇의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우수한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었죠. 그래서 꼭 국가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면 이제 안 되는 시대예요, 이제는. 예, 우리 국민들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목소리를 내야 돼. 그래서 뭐 주민 참여 예산제 실제 법이 있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도 대구도 주민 참여 예산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제 목소리를 듣고 그걸 예산을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우선순위 대신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걸 해줄 수 없으니까 검토를 통해서 이제 해줍니다.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해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다. 민간도 좀 참여를 해서 민간도 일정 부분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가에서도 그 부담이 이제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모적인, 단순하게 돈을 주는 이렇게 뭐 하면 돈을 주겠다, 뭐 하면 돈을 주겠다. 이게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나태하고 의존적인 음, 사람들을 이제 국민들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제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아.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립을 하고 자조를 할 수 있게 직업 훈련이라든지 직업 재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장애인이든 노숙자든 뭐 기초생활수급자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줘야지
그냥 매달 뭐 돈 10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게 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8장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했었던 이런 그 사회복지 국가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갈 부분은 이제 사회복지 조사, 사회복지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사, 여러분들이 이 과목도 별도의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사회복지 이 학과에 들어오시면 이 자격증을 따시려면 또 사회복지 조사론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별도의 과목으로 사회복지 조사론이라고 한 학기 동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어째 보면은 어, 통계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통계 배우셨었죠? 통계. 그래서 통계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통계에 대한 개념들.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여러분들이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뭐 행렬이라든지 뭐 이런 수학 문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풀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통계 문제를 직접 풀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배웠었던 몇 가지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그 몇 가지 개념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사회복지 개론에서는 이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운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예,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란 무엇이고 사회복지 조사란 무엇이고 그리고 뭐 어떻게 조사하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하지?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실제 하고 하는 방식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별도로 또 배우실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 쪽으로 계속 공부하실 분들은 추후에 어, 통계를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통계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통계를 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손으로 써서 수학 문제를 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지? 근데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된다는 실제 어, 그 계산이라고 하죠. 어떠한 계산하고 하는 거는 실제 여러분들 어,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이거 다 연산을 하잖아요. 컴퓨터가 다 해줘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미적분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손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 나오면 미적분 손으로 풀지 않습니다. 뭐 물론 순수 수학 이런 데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분야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컴퓨터가 다 해줘요. 컴퓨터. 다만 이러한 계산들을 컴퓨터가 해주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쓰게 됩니다. 뭐 SPSS라는 대표적인 통계에 조사를 한 거를 여기다가 자료를 쳐서 넣은 다음에 그거를 얘가 연산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결과값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이거는 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얘하고 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러한 뭐 해석, 해석을 하는 뭐 그 정도 수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사회복지 쪽이나 이쪽으로 계속 공부하실 분들은 좀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논문을 이제 뭐 나중에 쓰시게 될 일이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대학원을 꼭 가시지 않더라도 이게 논문을 쓰게 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그죠? 무슨 뭐 그냥 구어체로 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에 노인이 진짜 많더라. 자, 진짜 많대 노인이. 자, 근데 진짜 많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수치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대구 인구가 약 250만 정도가 되는데 노인 인구가 한 20만 명 되더라.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몇 퍼센트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 이러한 뒷받침되는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게 이 사회복지 조사에서 이제 해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목차를 보시면 자, 우리 그 사회복지 학도 과학의 한 분야다.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과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종류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표본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측정과 척도가 무엇일까? 이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통계에서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도 해보고 겸사겸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더라. 이거를 왜 하는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 과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논문 얘기도 쭉 했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더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우리가 논문을 쓰고 어떠한 것들을 이제 뭐 조사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할까요? 왜 할까? 그럼 더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사회복지를 왜 할까? 사회복지는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른 수업에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사회복지가 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결국에 사회 문제, 어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이게 결국에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앞전장에서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제 그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회 문제로 인정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어, 조사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 뭘 알아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데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뭐 무슨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당장의 노인들이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이 가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이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조사를 한번 해서,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노인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구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뭐구나.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알고 나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뭐 그게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결국에 뭐, 이 사회 문제도 있지만 어떠한 개인의 욕구를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욕구를 해결이라기보다는 욕구는 충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결국에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러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제 해답을 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어떠한 지식, 지식 탐구 절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실제로 사회복지도 사회과학의 한 분야예요. 자, 여러분들 과학 하면은 뭐가 많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던 물리, 생물, 지구과학,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과학 선택 과목이었었죠. 자, 얘네들은 과학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얘네들도 과학의 한 분야일 뿐이에요. 무슨 과학의 한 분야? 자연과학. 이 자연과학은 뭐예요? 어째 보면은 우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러한 자연들 있잖아요. 자연들을 뭘 해요? 관찰을 하죠. 관찰을 해서, 우리 인간들이 관찰을 해서, 저게 왜 저러지?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찰을 한참 하다가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어떠한 이론으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우리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말고도 뭐 많겠죠? 뭐 정치, 경제, 등등등 있죠. 자, 이쪽은 뭐라 그러냐?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마찬가지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어떻게 돌아가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지? 경제가 실업률이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물가는 떨어지나? 올라가나? 저게 왜 그러지?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야. 사회복지도 노인 인구는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네. 점점 매년 그래서 측정을 하자면 출산율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막 관찰을 해보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 조사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조사는 결국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이제 충족시키고 또는 아니면은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알아야 될 거는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어, 사회복지 조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조사를 이제 좀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해서 좀 더 전문성으로 확보를 하는 거죠. 딱 봐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야, 아니면 제3자야, 이렇게 외부에서 이래 봤는데, 그냥 구두로 하고, 그냥 그 개인적인 그 사람의 생각대로 조사해서 써서 낸 보고서가 있다고 쳐요. 그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치 데이터라든지 어떤 이론이나 가설을 제시하면서 얘기하면, 이거는 진짜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 실제 사회복지 뭐 정책을 하든 뭐 행정을 하든 사회복지 실천을 하든 그런 것을 좀 더 전문성 있고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서비스 질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체계적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이제 사회과학의 한 분야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왜 사회복지에다가 왜 과학을 붙여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자, 과거에 일반적인 지식 추구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자, 뭐 구두로 한다든지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때까지 뭐 옛날에 내려왔던 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전통일 뿐이지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죠. 오히려 그게 어, 편향된, 왜곡된 이런 시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 그렇게 어, 그 서구처럼 이렇게 빨리 발달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교 때문에 그렇잖아요.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식들을 이제 왜곡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유교들이 서양 문물들을 배척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흥선대원군이 뭐 세국 정책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과거 전통 내려오는 그런 방식의 아, 뭐 아니면 본인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 내가 뭐 탐구하고 하게 되면 이 지식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아는 것이 절대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지금은 지식이지만 이게 몇 년 뒤에는 이게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계속 저도 계속 받고 여러분들도 계속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과거 방식의 그러한 이제 일반적인 지식 추구 방식은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거죠. 근거가 좀 뭐 없다는 거죠. 선별적 관찰. 이 조사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만 조사를 한다. 그거는 당연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죠. 어떠한, 그 규칙을 가지고 뭔가 확률적으로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 앞에 내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조사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꾸며낸 정보, 제일 많이 하는 거, 인터넷에 찌라시나 뭐 카더라 통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식이에요.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논리적 추론.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중간이 빠지는 거야. 근거가 없는 거죠. 성급한 종료, 뭐 신비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잖아.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조금 요즘 시대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다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어때요? 자, 논리적이죠. 자, 얘가 얘야. A가 B래. 야, A가 B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데? 그 근거를 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논리적 접근. 자, 그래서 뒤에서 이제 연역법이라든지 귀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론적, 결정. 어떠한 결과가 나오죠. 잘 됐다, 못 됐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 또 간결하고, 어떠한, 특정적이고, 이제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어, 그 간주관적이 뭐냐면은, 내가 조사한 값과 저 사람이 조사한 값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 내가 조사할 때하고, 딴 사람이 조사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렇죠? 나의 주관이 이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된 조사가 아, 안 돼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조사를 하거나 딴 사람이 조사를 하거나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그 오차라고 그러는데 오차 범위 그래서 뭐 우리도 설문조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0.1%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어,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오차가 너무 심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건 이러한 과학적 접근 방법에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크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 요거는 뭐 여러분들 글쓰기 다 해보셨잖아요. 그쵸? 연역법, 귀납법, 국어 시간에 다 배웠었죠. 연역법, 귀납법 다 배우셨죠?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그 과학적 접근 또는 논리적 접근 방식이에요.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할 때요. 자, 연역적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역법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미 어떠한 뭐 이론이나 가설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내가 한 번 더 관찰을 통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거를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가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가설을 가지고 진짜 그럴까? 그럼 내가 한번 보는 거죠. 조사를 해보는 거죠. 관찰을 해보고, 관찰한 거를 토대로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어, 우리가 사람을 죽는다라는 어떠한 가설이 있잖아요. 사람 다 죽잖아요. 그죠? 근데 A는 사람이래. A는 사람이래.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가설의 근거는 어때요? A가 사람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A는 죽는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어, 그게 이제 연역법인 거예요. 연역법. 논리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아니, A는 사람이다. 고로 A는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귀납법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귀납법은 이제 좀 거꾸로예요. 거꾸로. 연역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존에 있는 거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귀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관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관찰을 통해서 내가 그걸 검증을 해서 뭔가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찰한 사실을 이제 이론으로 형성을 해나가는 과정을 이제 귀납법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가설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 B, C는 다 사람이에요. 자, A도 죽어, B도 죽어, C도 죽어. 다 죽는데.
자, A, B, C는 다 모두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는 걸 내가 관찰을 했어. 어. 근데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한 걸 토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걸 보니까, 어, 그, 세 명 다 뭐예요? 사람인 거야. 자, 고로 뭐예요? 어떤 가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네? 근데 다 죽었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나중에 죽는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를 얘기하는 예이기는 한데요. 어려운 걸 하면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연역법과 귀납법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연역법은 이미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한 번 더 관찰을 해서 검증을 해보는 거고, 반면에 귀납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관찰을 통해서 뭔가 검증을 해서 이거를 이론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연역법과 기납법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연역법과 귀납법이 그러면은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나쁘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은 거 없어요. 때에 따라서 내가 면역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귀납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다 섞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 조사의 의의,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 조사에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사가 왜 필요한가? 사회복지 조사의 목적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연역법으로 하든 귀납법으로 하든 간에 어떠한 기존에 있는 이론을 내가 어, 그 검증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실제 사회복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클라이언트 관찰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육교사도 얘 아이에 대해서 내가 잘 어, 어떤 그때그때 뭘 해줄지 내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관찰을 잘 해야 돼. 얘가 어떨 때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장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또한 이론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반대로 기존에 있는 이론들을 또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이 뭐예요? 축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과학적으로 되니까 이제 이게 그 인정이 되잖아요. 논문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이거는 이제 어떠한 것이네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지식으로 이제 되죠. 그래 되면 그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회복지 조사라는 것은 진짜 우리 실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공무원이라든지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든지 모든 분들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어, 이렇게 축적을 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굉장히 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원화 돼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토대로 내 후배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되면은 후배들이 그거 보고 좀 더 시행착오를 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후배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거를 더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는 솔직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조금 늦게 출발을 한 학문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문보다는 그런 지식의 축적이 너무 얕습니다. 얕아요. 그래서 이론이나 이런 것도 뭐 여러분들 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런 데서도 지금 배우시겠지만 다 사회복지 이론이 없어요. 다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진 이론들을 우리가 갖다가 많이 씁니다.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 쪽에도 이제 그러한 지식이 이제 축적이 돼서 사회복지 관련된 실천 이론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제 또 얘기가 또 틀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조사의 이제 장점, 유용한 게 뭐냐? 이 과학적 기초, 이 사회과학이라 그랬었잖아요, 사회복지. 이게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서비스 제공할 때, 제가 서비스 제공할 때, 거기 있는 사람이 제공할 때, 다 틀리게 되면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과학적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 질이 100%는 아니지만 좀 균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제공하냐에 따라서 서비스 질이 천차만별이 되면 이거는 참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무슨 뭐 도박도 아니고 그지? 예. 누구 잘 번호표 누구 잘 만나야지 어, 상담 잘 받아서 서비스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실천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이론과 기술 체계가 이제 구축이 딱 만들어지면 어, 그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요거를 잘 유용하게 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한계가 뭐 이 책에는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 사회복지는 이제 뭐 실험실에서 뭐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뭐 여러 가지 관찰이나 조사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경험을 토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가 좀 있다. 그다음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좀 긴 시간을 두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거기 들어간 돈도 그렇고 어떠한 자연과학들처럼 어떠한 이렇게 그 연구실이라는 그 한 공간 안에서 그 속에서 집중적으로 뭐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제한점은 이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의 성격하고 쭉 나가야 되는데 종류와 이런 쪽을 쭉 나가야 되는데 자, 오늘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 조사의 기본적인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해서 사회복지 조사도 이 사회과학, 그러니까 과학의 한 분야구나. 그리고 이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그 이유는 뭐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 답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하는 지식탐구 절차 중에 이제 한 가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도 이러한 기본적인 이제 이러한 일반 지식 추구 방식은 지식이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연역법, 귀납법 이런 얘기를 쭉 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의 의의와 유용성 한계들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회복지 조사의 성격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